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댓글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시청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어떤 내용이었냐고 하면 국제 결혼으로 출산율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이제 혼혈 자식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되는데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 두 개로 질문하셨는데 일단 뒤에 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큰 문제 우려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것도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한국 남성하고 이제 백인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엄청 이쁘고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전혀 차별이 받는 게 없답니다. 이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이제 도시권에서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고 오히려 농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혈 아이들이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역차별 받는 사태까지도 발생한다는데 일단은 이제 그 도시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인 국가인 경우에는 조금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어차피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조만간 이민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일 거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이라는 국가에서 다인종 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정부는 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국제 결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 1990년대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대로 봤을 때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가 가장 많습니다. 성비로 봤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너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남성들이 국제 결혼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어떤 결혼 조건, 남자의 조건에 대한 허들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되지 않는 분들도 결국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혼을 하든지 아니면 국제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결혼 시장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여성들도 이 정도 조건이면 결혼하겠다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남성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20대에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0대 초반에 많이 하거든요. 30에서 34살 사이에 제일 많이 하는데 그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또 바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30 중반 넘어서 결혼과 출산도 많은데 지금 많은 남성들이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는 남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아는 남성보다. 그런데 이 모르는 남성들이 즉 노산으로 인한 위험, 즉 아무래도 노산으로 하게 되면 자연 임신도 힘들고 설령 아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한 명 정도밖에 못 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를 많이들 이제 계속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많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을 거부하고 20대 여성을 찾든지 아니면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흐름이 저는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0년 이상은 이런 국제 결혼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댓글을 한번 보면요. 한국 순수 토종 별로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거의 혼혈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이게 2020년도 기사인데요. 슈퍼컴퓨터로 유전자를 해독해 보니까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국내 유전자 해독 기업이 한국인이 수만 년 동안 혼혈로 진화한 다인종 민족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요. 이거는 박종아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가 대표로 있는 클리노믹스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한 거로는 2017년도에 발표했을 때는 8,000년 전 신석기 동굴인 선남방계하고 현대의 베트남계 동남아인인 후남방계를 융합했을 때 한국인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밝힌 적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4만 년에서 수천 년 전 동아시아와 동남아 고대인인 게놈 데이터 115개를 분석을 하니까 선남방계하고 후남방계의 혼합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의 유수 과학시에도 실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도 분석한 그건데요.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이죠.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여기 북아시아, 그러니까 만주 위쪽이죠. 만주 위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았고, 지금 여기 출발점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베트남이죠. 베트남, 중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류가 위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렇게 이동을 해왔던 거죠. 인류가 그 인종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다. 다인종 민족이라는 거죠. 다인종. 그러니까 한국 순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여기서 결론은 대한민국은 다인종 민족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혼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젠 수단과 방법을 따질 게 아니죠. 진짜 늦으면 공멸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여자가 많은 나라와 협력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뭐냐고 하면 이게 그 요초, 남초 이거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요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죠. 남자보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냥 쉽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소련 국가들, 동유럽 여기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전쟁 전에도 아마 거의 비슷했어요. 한 나라가 여자 100에 남자 85고 한 나라가 여자 100에 남자 86이었어요. 전쟁 전에도.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더 줄었겠죠. 성비가 이제 더 망가졌겠죠. 그렇고 거기 말고도 기존의 구소련 국가였던 나라들, 뭐 벨라루스라든가 뭐 몇 개 나라들 있거든요. 여기도 요초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가끼리 협력까지는 힘들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뭐 국가적으로 국제 결혼을 뭐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들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대학 정도 나온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어를 한답니다. 여기는 물론 러시아어가 디폴트 값이긴 한데 영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는 이미 혼혈이 다수를 차지해서 순혈이 왕따당하고 있습니다. 분교는 총동네입니다. 거의 다 결혼 이민자들이 출산합니다. 이게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런 농촌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제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댓글을 보면요. 이제는 대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 결혼 당분간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뭐 이 문제가 아예 없어진다? 그거는 힘들 거예요. 미국의 사례를 봐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뭐 이민이라든가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주요 구성원이 되게 되면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제 결혼을 마음먹었지만 이거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 마지노선이며 자유시장 경제에서 좋지 못한 상품은 도태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경제학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 곡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물론 저는 경제학 공부한 지가 하도 20년 이상 돼가지고 뭘 틀릴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여자분들하고 586 딜러분들이 지금 배짱 장사 하잖아요. 근데 이 배짱 장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일단은 분명한 건 그거잖아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습니다. 공급이 적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죠. 왜? 성비가 불균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말도 되지 않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즉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콘서트, 안표 같은 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표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표를 못 구한 사람이 안표라도 구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안표를 파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높게 가격을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딱 꼬라지가 이거예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 말씀이 이거잖아요. 지금이 마지노선이다. 이분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 국제결혼으로 살살 빠지려고 해요. 이런 흐름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자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비탄력적이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남자와 여자의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지 못한 상품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풀면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만약에 진짜 국제결혼이 정말 붐이 불면 이제 여성분들 옛날처럼 배짱 장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이 30대 여성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팔짝하는 게 저는 이유 아닌가. 그래도 지금 자기들이 높은 가격에 배짱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성들, 물론 본인들은 거부하더라도 거부했던 남성들이라도 이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결혼 시장에서 밑에를 깔아줘야 돼요. 밑에를 깔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대거로 지금 국제결혼 하겠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죠. 물론 그들이 이 남성들과 결혼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수요에서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되면 이때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좋지 못한 상품들은 도태되고 예전처럼 뭐 나는 3천만 원, 5천만 원 준비했는데 남자들한테 3천만 원, 3억, 5억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지금 한국 여성들이 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발작하면 진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막 뭐 이런저런 프레임을 걸고 막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히 더군다나 이제 뭐 베트남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제결혼 중에서 제일 많은데 특히 여기에 대해서 특히 비판을 많이 가하더라고요. 뭐 틱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뭐 표현하면서 뭐 그렇게 놀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개가 짖어도 귀찮은 거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발작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출산율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인데도 정치권은 나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가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38개 OECD 국가들의 이제 요거죠. OECD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인데 지금 여기 빨간 거 제일 밑에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예요. 빨간색에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지금 이거를 저도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찍었던 게 2003년도에도 꼴찌였어요. 그때는 한 1.2 정도였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꼴찌 찍은 게 한참 됐어요. 조금 제가 학대를 해볼게요. 학대를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가 이미 요게 우리나라거든요. 이미 꼴찌를 찍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꼴찌였다가 잠시 뭐 한 뒤에서 2등 꼴찌 요 밑에가 이제 연도인데요. 꼴찌 한 뒤에서 2등.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부터는 계속 꼴찌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꼴찌가 된 게 이게 한 20년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면 근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여기도 물론 꼴찌지만 지금 1992년도부터 여기가 1.7이었거든요. 92년 1.7인데 그 이후에도 보면 떨어지는 각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이 저출산에 대해서 뭔가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구권 국가들 같은 경우도 1.5, 1.7 이럴 때도 저출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연구를 하고 정부에서 뭔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때도 안 했어요. 이때도 안 했고 20년 동안도 뭐 300조 썼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제 뭐 이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는 그냥 뭐 나라 전체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지금 1.2에서 지금 한 1.8 사이에 거의 다 모여 있어요.
거의 다 모여 있고 우리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0.78. 우리가 진짜 비정상이라니까요. 우리 다음이 누구냐?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하고도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하여튼 OECD는 다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야, 이거 정치인들이 뭐 했냐? 이거는 좌우 관계없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국회의원도 똑같고. 야, 근데 진짜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일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하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이 1.26까지 떨어졌죠. 1.26이니까 이제 한 0.5 정도까지 격차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일단은 뭐 나중에 뭐 인구 정책은 인구 정책인 거고 출산율 물론 제가 판단할 때 제일 큰 부분이 FM이에요. FM 박멸, 여가부 폐지, 여성 할당제 폐지 뭐 등등등 남성한테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소득 늘려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할까 모르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이대로 가면 진짜 국가 소멸 단계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